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전재수 의원이 아니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초대해서 최근 정치권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저는 2부에서 뵙겠다고 그래서 좀 쉬는 시간이 있을 줄 알았더니 이제 바로 하나요? 아니 그러더라고. 이제 딱 이제 의원님 오시면 곧바로 네. 모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예. 어차피 똑같은 이야기인데 직접 반갑습니다. 얘기를 듣는 것이 네. 예. 워낙 능수능란하셔가지고요. 틈을 주지 제가요? 않겠다. 네. 더 많이 듣고 싶어서 시간을 할애하겠다. 네. 그 저희가 사실은 의원님 초청할 땐 한 2주 전쯤에 이제 섭외를 했었는데 그때 하고 그 2주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민주당엔 조금 불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아 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의원님 모실 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방금 얘기 나눴던 것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만 제가 그래도 이 뷰리핑의 첫 출연인데 아,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인사는 해야 되지 아, 예,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역시 방송을 잘하시는 다르십니다. 예, 진행 본능이 있어서 네. 우리 그 뷰리핑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수현 국회의원이고요. 현재 많은 곤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박수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다시 돌아가서요. 이제 방금 우리가 얘기 나눴던 건데 이 전재수 의원이 이제 해수부 장관직 물러나고 사의를 표명한 거죠. 아직 사표가 수리된 건 아니니까 사의를 표명하고 그리고 이 사실은 전면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이제 당에서는 물론 이제 당이 수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가요? 예, 우선 오늘 그 귀국 인터뷰 내용을 우리 하호영 기자님께서 좀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바로 끝나자마자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하고 예, 통화를 해서 또 저하고는 같은 국회 문체위 소속으로 저는 문체위원이고 전재수 장관은 문체위원장을 이제 하다가 이제 장관에 임명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가깝고 그 전재수 장관의 말씀하시는 스타일까지도 뭐 정확히 아는데요. 통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저에게 하신 말씀은 첫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평소 부르는 이제 스타일대로 뭐 형님 이렇게 부르는데 형님 그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우선 안심을 시켰고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관직을 사의를 표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될 텐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냐. 그런데 그 과정 중에 하루라도 우리 해수부 공직자들이 그런 어떤 불편함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일을 하게 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했고요. 그다음에 좀 넓게 확대해 보면 이런 공직자가 이런 의혹을 어떤 제기받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진실을 규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당에서는 오히려 좀 참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이러면 한번 다퉈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전재수 장관과의 개인적 친분 때문에 당의 입장을 말씀을 드린 걸 깜빡했군요. 예,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분명한 입장을 말씀하셨어요. 어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라 당연한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역대 모든 정부가 임기 초에 개혁의 과제를 강하게 요구받지만 이재명 정부는 특히 개혁 과제에 대해서 내란 청산에 관한 이 역사적 임무도 함께 부여받고 있는 가장 막중한 책임을 받고 있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새로 세워야 되는 이런 와중에 이제 비록 현재로서는 의혹이지만 의혹만으로도 이 문제는 명쾌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아주 엄중한 잣대 저는 그것을 국민의 눈높이라고 오늘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런 개혁과 청산을 추진해야 하는 정부로서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는 방법이다.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당에서는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윤리감찰단의 진상조사를 즉시 지시하는 것이 당대표가 할 수 있는 조치일 텐데 아직은 이 의혹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정확한 근거가 없어요. 언론을 다 살펴봐도 뭐 예를 들어 특검에 따르면이라든가 하다못해
그런 것이어야 되는데 지금 법조계에 따르면입니다. 윤영호 본부장이 이제 예. 얘기를 한 거죠. 아니 윤영호 얘기를 본부장이.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특검에서 진술한 것이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또 그것이 사실인지 아무것도 지금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그래서 어제 이제 공판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이 이야기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오고 있는 보도나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근거, 다시 말해서 언론은 뭐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썼겠습니다만 당의 입장에서 볼 때 윤리감찰을 지시할 어떤 그런 근거, 수준의 근거 거기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윤리감찰을 지시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당으로서는 답답한 상황에 있는 것이죠. 차라리 그런 근거가 충족이 되어서 즉시 이 문제를 대통령님 말씀에 따라서 윤리감찰을 당대표가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이면 오히려 저희들도 편하겠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오히려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제 당장 윤리 감찰을 실시하거나 그럴 계제는 아직 아니다. 예, 그런 근거가 현재로서는 근거가 부족하다. 현재로서는. 그러나 그런 근거가 충족이 된다면 당으로서는 지체할 겨를 없이 바로 윤리감찰을 지시할 것으로 당이 할 수 있는 일이 또 그거니까요. 예. 근데 이제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는 물론 현직 장관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예. 이제 대두가 됐었잖아요. 이제 그러면 사실은 지방선거까지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경선이라든지 또는 이제 후보 선출 과정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때까지 이 사건이 매듭이 지어져서 시장 선거에 나오는데 차질이 없을까요? 글쎄 뭐 제가 당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지도부에 속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 적절치 않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만 말씀드렸던 문체위원장과 문체위원을 함께 지낸 동료 의원이자 같은 문체위 소속으로서 제가 개인적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기왕에 질문을 하셨으니까 그런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재수 장관이 사실이 아니라고 명쾌하게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만 그 안에라도 사실이 아닌 어떤 정황이 중간 수사 결과라도 예를 들어 밝혀질 수 있다면 오히려 저는 이것이 전재수 장관이 그러한 새로운 공직을 맡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그런 것을 어필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생각을 얼마 합니다.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것까지는 제가 뭐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럼 지금 그러니까 윤리위원회 그러니까 지시도 하지 않고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만약에 출마를 하시면 당에서도 그냥 출마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진행을 하실 예정이다. 아니 그것은 뭐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이시기 때문에 또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 네. 때문에 제가 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과 이게 당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이쪽을 공세를 펴고 있는데 네. 특검이 선택적 수사를 한 거 아니냐. 여당 의원 거는 덮어주고 네, 네. 야당 의원만 이제 그 수사를 한 거 아니냐. 예. 그리고 이게 8월달에 진술이 있었는데 네. 왜 지금 와서 이제서야 이제 그 경찰에 이첩을 하느냐. 예. 이런 부분을 지적하잖아요. 그리고 예. 이걸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문제를 삼고 그리고 이제 특검을 하자라는 주장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럼 국민의힘이 주장을 하든 언론이 보도를 하든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만큼 저는 더 따져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특검에 따르면이라고 하는 적어도 뭐 특검에서 뭐 일부 언론에 뭐 흘렸다든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뭐 근거가 있는 것인지 윤영호 본부장은 왜 어제 법정에서 그 관련된 사람들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 그러면 또 특검은 금방 이것이 예를 들어 편파 수사를 했다면 금방 밝혀질 일인데 바보도 아닌 이상 왜 이것을 그러면 수사를 하지 않았을까? 물론 내사 번호를 붙여서 사건 번호를 붙여서 수사기관에 이첩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왜 특검에 수사를 하지 않았을까? 국민의힘 주장은 왜 권성동과 이 차이가 무슨 차이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뭐 차이는 뭐 있다고 봅니다만 그런데 그런데 그런 질문이 성립하려면 윤영호 본부장이 특검에서 무슨 진술을 정확히 한 건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설이잖아 이것도. 특검이 그거를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얘기하기 좀 힘들지 않습니까?
아니 자신들이 수사를 당연히 하지 얘기를 않은 못 상태에서. 하겠죠. 예, 예. 그러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금방 드러날 일을 특검이 왜 수사를 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와 정황과 이런 것들로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진술을 했다면 수사를 안 했을 리가 없죠. 금방 밝혀질 일을 또 편파 수사로 특검이 특검을 받아야 한다는 공격을 당연히 받아야 될 사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적어도 권성동 의원의 같은 경우처럼 통일교의 윤영호 전 본부장의 부인인 그 회계 책임인가요? 담당하고 있는 자기 부인이 예를 들어서 돈을 박스에 넣었다든가 사진이 있다든가 이러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진술을 한 것이 밝혀진다면 수사를 하겠지만 수사를 안 하는 것은 그런 근거가 없는 그냥 애매모호한 진술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미루어짐.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네네. 예, 그리고 지금 질문의 전제인 것은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만 그런 어떤 정도의 근거가 없는 그냥 설을 모아놓은 네. 법조계에 따르면이라고 하는 아주 애매모호한 이런 것들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당 지도부인 제가 어떻다 저떻다 말을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번 브리핑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지금 한학자 특별보고도 나오지 않았고 특검의 수사 범위에도 해당이 되지 않고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을 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편파 수사다라는 식의 프레임에 속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이제 당 지도부의 한 사람이라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제가 책임 있게 답변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중하게 하는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아주 추상 같은 지시를 하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치 이런 합리적인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재수 장관이나 민주당 측으로 거론된 사람들을 옹호하려거나 비호하려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상황에 그렇게 이야기할 당직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대변인으로서 언론을 많이 접해본 그런 전문가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럴 때 현재 보도되고 있는 이 설들은 그야말로 설에 불과한 최소한의 근거를 갖추지 못한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김한나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님 제가 처음 나와봐서 지금 네. 진행자 아닙니까? 저희 또 지역위원장이고 이렇게 친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어떤 프레임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만큼 민주당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접근하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그 박수현 대변인 제가 알고 지낸 지 벌써 10년 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늘 느끼는 거지만 질문을 해도 틈이 없네요. 어떻게든 한번 이렇게 돌파가 잘 빠져나갑니까? 네. 아유, 아무나 수석 ting스럽게. 대변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까칠한 건 제 담당인데 예. 실장이 직접 나서셨는데도 네. 역시 틈이 없습니다. 까칠하게 질문 주셔보십시오. 저는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하세요. 사실 저는 예. 12.3 비상계엄 이제 1년 지났지 않습니까? 네. 이 국민들의 마음이 또 제 마음이 아니까 저도 국민이니까요. 네. 네. 언제까지 좀 이렇게 이런 재판을 봐야 하는 건지 언제쯤 이 내란 재판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건지 사실 좀 이런 질문부터 원래는 이 질문이 시작이었습니다. 아니 정말 훌륭한 질문 해주셨어요. 아니 저도 너무너무 답답해서 예. 그 이야기를 막 진짜 하고 싶었어요. 예. 언제부터 우리 볼 수 있나요? 좀 예. 편하게. 연말쯤 봐야죠. 연말요. 너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런데 예. 사실 이제 전부 1월이라 예상을 했어요. 지금 내란 재판부를 향한 국민의 시선은 침대 재판, 그죠? 만담 재판, 네. 심지어는 오락 재판이라는 조롱까지 있습니다. 그게 조롱이 아니라 실제 국민의 분노예요. 네. 최근에 재판장의 재판 태도를 보면 재판장이 오락부장이냐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엄중한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기현 재판장이 애초에는 12월 안에 연말까지 1심 선고를 완료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년 1월 18일이 윤석열 내란 수계의 구속 만료 기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1월 중순까지 심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입장을 변경했고 그것은 2월 중순에나 돼야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예정할 수 있으므로 1월 18일에 윤석열이 또다시 풀려날 수 있는 그런 충격적인 예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은 민주당 보고 뭐하냐 빨리 내란 전담 재판 만들어라 라고 뭐 빗발칩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려고 하니 또 위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희대 사법부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헌이라고 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해친다고 자기들 보호할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문영배 전 헌재 소장이 했던 어떤 인터뷰를 제가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은 사법부에 대해서 신뢰를 묻고 있는데 사법부는 독립으로만 답한다. 신뢰를 물으면 신뢰로 답해야지 왜 그렇게 하느냐. 이번에도 전국 법원장 회의 때 그 결과가 뭐라고 했어요. 위헌 12.3 계엄 이런 것이 위헌인 걸 인정한다. 그러나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이거 역시 위헌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네. 아니 그것이 위헌이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1년이나 걸린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사법부의 신뢰가 저는 대한민국 우리 여러 통계 중에 보면 기관 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정말 이 정치인 국회가 본의 아니게 꼴찌를 면했어요. 늘 아, 그렇죠. 네. 늘 맞아요. 꼴찌였는데 평가할 이유 필요도 없이 꼴찌예요. 그런데 꼴찌에서 두 번째로 밀려났어요. 사법부 때문에. 지금은 사법부가 꼴찌야. 그렇게 지탄을 받는 국회보다 기관의 신뢰도가 꼴찌라면 사법부 스스로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우리가 역사를 한번 봅시다. 늘 개혁의 시기에 반개혁이 있습니다. 저항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개혁을 제때 제대로 단호하게 해내지 못하면 늘 그 반개혁의 세력에 밀려서 결과적으로 개혁 세력이 정말 목덜리를 물려서 개혁도 실패하고 반대로 또 개혁 세력이 처형을 당하는 이런 역사의 경험을 우리는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또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얼마나 후세에 불행을 끼치는지는 우리가 친일 역사를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그렇죠. 것이 지금도 네. 뉴라이트가 준동하는 이 분노를 느끼면서 이 시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아요? 한강 작가가 뭐라고 했어요? 과거가 현재를 구할 수 있는가? 그만큼 과거와 현재는 연결되어 있고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EH가가 한 말.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이다.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역사는 미래를 그러므로 내다보는 창입니다. 현재는 또 미래의 과거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내란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그 많은 반개혁과 저항의 역사 거기에서 지면 안 된다라는 이 역사적 책임감 이런 것이 있는데 예상대로 윤석열 내란수계 일당은 뭐 당당하고 법적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작년 12월 12일 날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거 오래 안 가리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4월 4일까지 너무나 많은 불면의 밤을 고통의 밤을 국민은 지사해야 했어요. 왜? 자기들 책임을 부인하고 부하한테 전가하고 계속 이러고 있지 않아요? 특검 조사에도 윤석열 내란수계 10차례나 불응했어요. 13차례나 법원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저항하고 시간 끌기를 하면서 또 사법부의 그 애매모호한 태도 때문에 지금 윤석열이 1월 18일 날 풀려나게 생겼어요. 이런 것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이거 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고 민주당도 잘 이해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질문을 받고 답변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틈을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틈을 안 주시네. 마무리해버리시네요. 그래서 이제 네. 대체적으로 그럼 2심부터 하자. 자, 예. 그럼 2심 간다. 그리고 판사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장관하고 헌법재판소 목 빼자. 이렇게 위헌적으로 지적받는 요소들 이런 예. 요소들은 덜어내고 추진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좀 서둘러 가는 건가요? 현재로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 예. 어떻게 방향이 잡혀있나요? 현재는 예. 정확하게 공론화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네.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브리핑을 사전에 계속 해왔습니다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충분하게 거칠 것이다. 공론화를 거치고 있어요. 심지어는 법사위원회 과정마저도 제가 사전에 그 전부터 브리핑을 뭐라고 했냐면 야당의 의견을 듣는 그것도 공론화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도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간사에게 법사위에서 의결이 되더라도 그것 역시도 최종 단계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미 공지하고 염두에 두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법사위도 공론화 과정 중입니다. 지금 한정혜 정책위 의장을 중심으로 법원 등 이해관계자 그리고
시민사회 등과 비공식적 비공개로 여러 차례 지금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 현재 이 시점에 그렇습니다. 네. 의원총회라고 하는 또 당내 공론화 과정도 지금 거치고 있는 중이고요. 더 하기 위해서 정청래 대표는 외부 로펌에 법률 자문까지도 정식 계약을 맺고 지금 요청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다 모이고 판단이 되어서 그것이 이제 다음 의원총회에 다 보고가 되고 공유가 되면서 또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방향을 다시 한번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당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최종적으로 정무적 판단까지 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제 모든 언론들은 이제 예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그렇죠. 이제 쓰고 네. 있는데 현재는 연내 어렵다. 네. 이렇게. 현재는 어느 것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약속드린 대로 이 사법 개혁은 연내에 할 수 있는 것은 마무리한다라고 하는 그 원칙은 변함이 그러니까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예. 저 그리고 궁금한 거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대목이 어떤 부분이냐면 한정희 정책위 의장이 비공식 루트로 사법부하고 접촉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네. 사실은 사법부 의견이 등장을 한 적이 없어요. 네. 사법부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까요? 그건 별로 현명하지 못한 질문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답변은 정확히 아시지 않습니까? 네. 사법부는 이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의사를 여러 차례 뭐 이런저런 계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리고 아마 오늘이 11일인가요? 네. 예, 그 11일, 10일 오늘과 내일 또 대법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자기들 나름대로 어제부터 공청회를 네. 또 그렇죠. 한다고 어제부터 하고 있지 내일까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예. 이제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졸속 추진이다, 강행 추진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충분하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법부는 아마 이제 지금 이제 걱정하시는 게 설사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통과가 되면 당연히 윤석열의 변호인 단에서는 이것을 우연 심판 뭐 청구를 하게 될 것이고 네. 그것이 역시 소송이 대상이 되는지 또 아니면 실제 어떤 판단을 할 건지 또 법원이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사법부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현재로서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법부가 법원이 이마저도 판단할 것인데 100% 뻔하게 이것이 판단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일정 기간 재판이 중지되고 오히려 시간이 걸릴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염려들입니다. 네. 뭐 그런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런 것도 모르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잘 듣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걱정하시지 않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란 속의 윤석열이 1월 18일 날 풀려나는 일을 국민께 보여드리지 않도록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으로 답을 드리면 정청래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구 선수 메시가 아주 훌륭한 선수로 칭찬을 받는 것은 당연히 태클이 두를 거라는 것까지 예상하고 그 태클을 미리 피하면서 골을 넣는다. 그러면 훌륭한 선수다라고 하는 예를 들었는데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런 태클이 있을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을 넣어야 되는 그 엄청난 지금 필요와 그런 요구 앞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그 지기현 재판장이 입장을 바꾼 이후로 국민적인 분노와 요구가 얼마나 거셉니까? 여기에 응답해야 될 의무가 민주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꼬투리 잡히지 않고 또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어떤 책임도 민주당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졸속 추진이다, 강행 추진이다, 정청래 대표가 무슨 뭐 막 간다, 뭐 이런 어떤 염려는 주실 수 있으나 그런 것까지도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근데 저는 절대 강행 추진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내란 그러니까 초반에 국민의 여론이 있었을 때 했었으면 좋았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고 그 이후로 국민들은 정말 모두 내란 재판부를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단지 아쉬운 점이 이제 지연 문제 이런 것들이고 근데 또 전 궁금한 게 결국은 저는 내란 재판부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내년 초면 1심이 종결이 될 거예요. 그러면 2심 중에 내란 재판부가 이게 내란 재판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새로 꾸려지고 그럼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그럼 그 재판에 대해서는 관할 이송을 하게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아쉬워요. 저는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법사위원회에서 의결된 네. 소위에서 의결된 것을 보면
1심부터 하는데 맞습니다. 예. 그것을 1심의 전담 재판부 넘길지 안 넘길지를 현 재판부에게 그가 재량을 결정하는 준다는 거죠.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은 위헌 소지를 피해 나가기 위한 네. 아마 자구책일 텐데 그런 것까지 이제 다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법사위도. 그러니까 법사위 추미애 위원장께서 김용민 간사가 가장 억울해하는 게 이겁니다. 마치 법사위가 매번 사고를 치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하는데 법사위 위원장과 간사는 모두 법조인이고.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와 항상 교감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공론화를 할 때 해보면 아니 그 스펙트럼이 넓은데 모두가 다 같은 색깔일 필요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강한 빛을 가지고 있는 단계도 있을 거고 조금 더 좀 절충된 그런 어떤 색깔의 빛도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인데 우리 법사위에서는 가장 원론적으로 그런 어떤 안들을 지금 내고 있다고 보고 그것 역시 추미애 위원장이나 김용민 간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부와의 교감하에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댓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천년바위님이 박수현 수석 대변인 브리핑에서 뵙네요. 언제나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를 지지하는 저를 아는 분이 쓰지 않았을까요? 네. 우리 공주부여청양 지역위원회 당원이 쓴 것 같은데. 또 무가금님은 이런 댓글을 주었네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뭐 박수현 물어본다고 나오겠어요. 와 이게 정답이신가요? 아 근데 방금 아까 전에 법사위 말씀하셨는데 네, 원래 예전에는 주요한 사안은 네, 당론에서 먼저 결정을 하고 그게 상임위 거치고 법사위에서 법구라든지 문제점이었는지를 하고 이렇게 본회의에 넘기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법사위가 먼저 하고 그걸 가지고 의총에서 이게 맞냐 안 맞냐 얘기를 하고 그래서 본회의에 넘기냐 마냐 하라고 해서 이게 이전하고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저 권태호 실장님께서 여기도 실장님이라고 부릅니까? 하여튼 앵커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은 법으로 규정된 게 없습니다. 그렇게 당원 되죠. 당비에도 예, 없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꼭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요. 얼만큼 충실하게 내용을 잘 의견이 개진되도록 하고 그런 어떤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결론에 이르게 되느냐의 문제이지 전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법사위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야당의 의견을 듣는 공론화의 과정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법사위 소위나 법사위의 의결 과정이라는 게 이 공론화의 n분의 1이다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것은 법사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가벼운 곳이 아니죠.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렇다라고 제가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사위는 어차피 야당은 반대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들을 수 있는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공론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먼저 당론을 정하고 법사위에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례적인 그런 절차가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이 건은 조금 차원이 다른 부분이 있다. 그래서 다양한 공론화 절차가 아주 그 진실되게 풍요롭게 그렇게 정해져 있고 정청래 당 대표가 어떤 결론이나 방향을 정해놓고 이것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한 진실입니다. 예. 그 저는 현안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네. 특별감찰관 얘기입니다. 예. 실제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 걸로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지석 원내수석 부대표가 김남관 비서관한테 문자 보냈고 그게 이제 인사청탁이다라고 이제 언론에서는 이렇게 보도가 나왔고 그 뒤에 문지석 부대표가 원내 지도부에 일임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뭐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이후에 이제 특별감찰관 이야기가 나왔고요. 임명관.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후보자 추천 작업 마무리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마무리했다고 합니까? 저는 그 소식은 못 들었고요. 예. 이 절차를 우선 설명드리면 특별감찰관법은 국회가 3인을 추천하고 그 중에서 대통령께서 1인을 지명하고 네. 다시 국회로서 청문 절차를 거친 후에 대통령이 임명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국회가 3인을 추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이 국회라고 하는 추천인데 이 추천의 주체가 그럼 누구냐? 당이냐?
국회냐? 우리 김한나 변호사님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회죠. 국회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왜 추천 안 하고 있어라고 일방적으로 질문 받을 위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도 있기 때문에 더 책임 있게 여당이 먼저 나서서 국회의장님께 국회 3인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장님의 소관인 것 같은데 의장님 빨리 여야 원내대표를 좀 불러서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여당에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형식은 국회 추천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내용적으로는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먼저 의장님께 외국에 출장 다녀오시면 바로 여야 원내대표를 좀 불러서 이 문제를 논의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형식은 의장님께서 외국 출장을 갔다 오시면 아마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서 이 문제를 한번 논의해 달라라고 요청하시지 않을까? 그것이 이제 국회 추천 3인이라고 하는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절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수석 대변인을 모시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요. 하나는 꼭 질문하고 싶어서. 저 그만둘 때 됐습니까?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이제 진짜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지방선거. 예. 우리 이거 정말 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특히 우리 서울시장 선거에 되게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 이제 대통령님께서 정원호 구청장을 또 칭찬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민주당 내에서 경선 구도나 향후 이제 계획이 있으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궁금합니다.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극비 보안 전략이기 때문에 네, 살짝 문을 열어주십시오. 아니, 그런데 우리 저 김한나 변호사님께서는 본인이 저 활동 부대가 서울이시라고 서울시장 선거가에 집중된다고 하시는데 그 사실이 틀렸습니다. 모든 네. 선거가 다 중요하죠. 중남도 중요하죠. 에이. 네, 그래서 네, 부여 사랑합니다. 저 본적지 부여입니다. 아니 그런데 우선 원론적인 말씀부터 드리면 대한민국의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25년쯤 됐어요. 그동안 많은 정책들이 시행이 됐습니다. 혁신도시가 만들어졌고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을 했지요.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지방이 성장하기를 바랬지만 오히려 25년 동안 그 노력을 했는데도 수도권의 재집중화 현상은 다시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방은 인구 소멸, 지방 소멸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요. 이런 와중에 이재명 정부는 전통적인 그전에 국가 균형 발전에서 균형 성장 정책으로 확장해서 이 개념을 바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성장이 지방으로 분산된 수도권의 자원과 기회가 뿌리를 내리고 지방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수도권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지금 이번 지방선거는 그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국가 균형 성장에 대한 철학을 철저히 이해하고 갖춘 이런 후보들이 여야를 떠나서 많이 당선이 돼야 되는 그런 선거다. 그래서 민주당의 승리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철학을 이해하고 충분하게 거기에 어떤 나는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시험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선 그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물론 서울시장 선거 그중에 중요합니다. 네. 중요한데 저희들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국정 철학을 갖고 경선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경선 전략은 세우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 그래서 네. 이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은 과거에는 이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지방의 거점을 만드는 것이 균형 발전의 핵심이었는데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에는 이 수도권도 들어가서 5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도권 안에도 여러 가지 불균형이 있습니다. 수도권 외곽 지역과의 어떤 불균형, 그다음에 세대 간, 뭐 계층 간 모든 불균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권에도 불균형이 얼마나 심해요. 그래서 수도권도 5극 3특에 들어가서 균형 성장 정책의 대상이라는 점이 굉장히 이색적이기 때문에 우리 김한나 변호사께서도 그런 지방선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가 시험관이라면 공천심사위원이라면 어떻게 5극 3특 전략 균형 성장 정책을 실현하겠습니까라고 대책을 물을 거예요. 제가 이런 시험 문제를 미리 유출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아니 그런 네. 것이 저는 민주당의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이 정말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내년 지방선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후보, 어느 정당이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에 답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시대 과제에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당연히 폭넓게 그런 철학을 이해하고 있는 후보들이 민주당의 후보들이겠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그런 어떤 대책을 정확하게 설득력 있게 가지고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을 뽑아내고 그런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어필하고 거기서 논의가 돼서 화제가 돼서 그렇게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토론과 논의장을 만드는 것. 그래서 국민들이 후보를 우리 당이 민주당이지만 민주당의 후보도 국민들이 뽑고 실제로요. 그런 어떤 장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가장 강력한 지방선거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변인 역시 서울시장 선거 구도를 몰았는데 5극 3특. 그러니까. 와 이걸로 빠져나가시네요. 저 다시 돌아갑니다. 수도권이 5극 3특에 포함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빠져나가는 게. 제가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서 다시 날카로운 질문 날카롭지 부탁드립니다. 않습니다. 저는 여기는 지금 KBS 토론이 아니고 유튜브이기 때문에 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예. 서울시장 구도 좀 네.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랑요. 이거는 저희가 알아온 지 지금 10년도 더 됐는데 오랜 출입 기자로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박수현 이렇게 이름을 떠올리면서 최근에 실제로 내년 지방선거 후보군으로 분류를 이제 시작을 하거든 기자들을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를 지방선거 후보 충남도지사 후보로 분류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예, 이런 그렇죠. 말이 네,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도 네. 좀 한번 이제 5극 3특 그만 가시고 네, 저는 저 논의를 하고요. 논의를 하지 마시고 예, 그거 좀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우선 서울을 보면 서울에 대한 많은 염려를 하시는 게 사실이죠. 맞습니다. 예, 최근에 그러면서 정원호 성동구청장에 대한 칭찬이 이재명 대통령의 칭찬이 혹시 그것과 연관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언론의 보도도 있고요. 뭐 그것을 제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민감한 사안들이 많죠. 제가 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시를 전체를 분석해 보면 선거는 인물, 구도, 이슈 뭐 이렇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의 서울시장 선거 전략이 어떠냐를 자꾸 물으시는 건 뭐냐면 인물이 어떠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네. 오세훈 시장의 지명도 유명세와 대항할 인물이 있어? 뭐 이런 거죠. 노무현 대통령은 2%에서 시작해서 대통령 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물보다는 저는 구도인데 구도가 어떤 구도냐면 정당 구도라는 게 있어요. 네. 서울이 대체로 이제 젊은 층들이 서울시 외곽으로 빠져나가면서 맞습니다. 서울시 자체가 고령화 따라서 보수화 이런 일반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당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고위 전략 단위의 어떤 자료는 이 정당 구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불리하지 않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 뭐 국민의힘의 뭐 사정이 뭐 저 정도 돼가지고 아무리 서울이 고령화 보수화 됐다 경향을 보였다 하더라도 그럴 거야라고 하는 일반적인 관측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도층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 거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그래서 민주당 서울시에 있는 중도층의 확장성이 민주당이 훨씬 큰 자료를 저희들은 가지고 있어요. 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정당 구조에서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어떤 새로운 시대 과제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인물만 예를 들어 현재 유명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잘 뽑아낼 수 있다면 그런 정당 구조가 잘 뒷받침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절대 밀리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는 모든 후보들이 스스로 어디까지 잘 성장해 올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 또 잘 빠져나갔죠. 네. 어떻게 되시냐고요. 지금 후보군이 되신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네. 제가 우리 박수현 선배 예. 안지가 벌써 10수년인데. 아 저요? 네. 분명한 건 저는 서울시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와 정말 많이 배웁니다. 못 이깁니다. 못 이겨. 그 문진석 수석이요. 예. 거취 문제를 이제 원내 대표단에 일임했는데 언제 결정합니까? 글쎄, 제가 이제 원내대표 이 문제는 원내대표께서 인사권자이십니다.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본인이 당신께서 인사권자라고 하는 것을 또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사권자인 저에게 맡겨달라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문진석 수석의 그 어떤 행동 이것을 뭐 옹호하거나 잘했다고 할 사람은 없죠. 없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이 여야 이 대치 전국 중에 어쨌든 5년 만에 법정 기한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도 그리고 사실은 여러 가지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도 어떻게 보면 문진석 수석이 공이 1번, 2번이다. 물론 이소영 예결위 간사가 예산안 통과는 1번이 공로자지만 그런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이 전국에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민생 법안을 조율해온 문진석 원내수석의 역할이 계속 필요하다. 그런 현실적인 필요가 있으니 좀 넓게 한번 지켜봐달라라고 그래서 더 역할로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라고 하는 간곡한 호소의 말씀도 계셨고 또 거기에 외부에서는 국민들께 저희들이 뭐 지탄을 또 받고 혼이 날지는 모르지만 내부에서 의원님들은 대체로 박수를 좀 치면서 동의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뭐 그렇게 방향이 정해진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이 문제 역시 문진석 수석께서 이 필리버스터 전국에 전국을 잘 풀어내고 또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는 또 연말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잘 하셔서 본인께서 국민께 혼이 나야 될 부분들은 그렇게 좀 갚아 나가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 저도 있습니다. 예. 예. 그 갑자기 제가 말씀드리니까 숙연해지는 아니. 숙연해지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 유튜브 방송에 저는 전혀 맞지 않는 출연자 같아요. 아니요 저희들도 유튜브 방송에 잘 맞지 않으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권태호 실장님도 이 유튜브 방송에 이걸 맡으셨다고 그래서 되게 걱정했어요. 나라도 빨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야 되겠다. 지금 누르셨습니까? 안 모두가 다 누르셨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아까 전에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은 야 이재명 정부 들어섰으니까 이제 됐다. 그리고 이제 내란 극복도 이제 다 빨리 처벌하고 다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 잘못된 것들이 다 새롭게 다 되겠지라고 했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였든지 간에 어쨌든 내란 극복도 지지부진하고 물론 사법부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만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거 외에도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많고 지금 국제관계라든지 우리 국내 민생 문제라든지 할 것들이 많은데 계속해서 이슈가 계속 윤석열을 어떻게 하냐 뭐 내란 전단 재판 어떻게 하냐 여기에 묶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다른 논의 막 AI라든지 막 좀 생산적인 논의가 너무 많은데 우리 언제 좀 제대로 된 국정과 그리고 국회에서도 제대로 된 논의가 되고 국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 토론도 하고 언제쯤 그런 우리가 바라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우리 저 권태호 실장님께서 진행자로서 적합지 않습니다. 예, 논설위원이시기 때문에 네. 질문에 논설을 하나 쓰셨어요. 사설을 쓰셨어요 지금. 그렇다고 진행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네. 아닙니다. 네, 아니 정말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 무거운 질문이시고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아니 계속 까칠한 질문을 할까? 그런데 지금 질문에서도 답이 드러나 있는데요. 내란 재판은 1년 동안 지지부진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왜 맨날 내란 재판 얘기만 하고 있냐. 이 질문이 지금 모순적으로 그렇습니다. 던져지는 민주당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도 답해야 되고 이 질문에 답해야 된다는 민주당의 이중적 위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집권당이기 때문에 그 책임의식, 시대의 요구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제가 오늘 한 100번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청산과 개혁, 특히 개혁은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신년에는 오로지 이 지도부의 메시지도 민생만 돋보이도록 민생이 주로 돋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뭐 한 수십 차례 제가 말씀을 그렇죠. 드려왔어요. 네. 그래서 국민 여러분 제발 이 개혁의 시기에 저항이 있고 그것을 극복해내면서 해야 되는 이 어려움이 있으니 제발 지치지 마시고 피로감 느끼지 마시고 내년부터 우리가 잘 할 테니까 그렇다고 지금 민생을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생을 회복하고 새로운 경제 성장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뚜벅뚜벅 큰 성과들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코스피가 4천이 뉴 노멀이 됐어요. 네. 5천이 가능하다는 지금 꿈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민생을 안 챙겼으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민주당이 내란 청산에만 몰입한다. 그러면서도 지지부진하게 못한다. 무능하다. 졸속이다. 이런 것은 저희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저희도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번 연내까지 개혁 그다음에 청산의 큰 줄거리는 마무리하겠다. 내년에 종합특검을 근데 또 하자고 하냐? 또 시끄러울 텐데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건 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다만 이 추가특검, 종합특검이 되더라도 그것은 특검에 맡겨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부의 메시지가 매일 그것을 향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민생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당의 운영 로드맵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잘 알아주시고 정청래 대표가 이런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비판을 받으면서도 리더십을 가지고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바로 그런 이유고요. 그런 와중에서 왜 이재명 대통령을 어렵게 해? 왜 엇박자를 잡고 내 당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당정대는 항상 매일 소통을 하면서 이 개혁과 청산은 당이 반걸음 앞서가야 되는 주제입니다. 결코 저희가 건방지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꾸로 질문해 보면 당이 이 청산과 개혁을 정부와 똑같은 속도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질타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경제정책 이런 어떤 민생정책은 정부가 반걸음 앞서가는 것인데 그것을 당은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뒷받침하는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 우리 뷰리핑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꼭 그런 말씀 다 이해하고 있고 책임 있게 하려고 그렇게 잘 준비하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와, 내년엔 미래를 그릴 수 있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 현안에 대해서 박수현 민주당 대변인, 수석 대변인님 모시고 여러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변인님이 지금 답을 말해주셨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내란 극복과 민생을 이 대립적인 개념으로 두고 이전에도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란 극복을 언급만 하면 얘 이제 그 얘기 좀 그만해. 사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그만해라고 하고 민생만 얘기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잘못된 프레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우리가 굳이 나치 얘기를 들지 않더라도 내란 극복은 극복이 될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민생은 내란 극복을 얘기한다고 민생을 얘기 못하는 것이 아니고 민생을 얘기한다고 내란 극복을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우리 사회가 다 같이 갖춰 나가야지 이제 내란 극복은 말도 꺼내지 마라고 하고 피곤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프레임이고 그걸 누가 그 프레임을 만드는 것인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제가 답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진행을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만은 한 번 더 말을 덧붙여봤습니다. 네, 뷰리핑은 앞으로도 내란 극복과 민생 회복 양쪽에 대해서 모두 동일하게 다 신경을 쓰고 주력하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영 기자, 김한나 변호사님 같이 인사드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